미국이 방공망을 꺼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면서도요. 500명이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70년간 형제라고 믿었던 나라가 그날 새벽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비행기 한 대가 사막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총도 없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안전모, 볼펜이 꽂힌 주머니, 30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건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책임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새벽 6시 정각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린 건 단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의 소리가 기지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잠들어 있던 500명이 일제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군화끈도 못 묶은 채 지휘소로 내달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타리크와 마주쳤어요. 20살짜리 레이더병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사령관님. 타리크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112개가 찍혔습니다. 지휘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메인 레이더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란 방향에서 붉은 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10개, 눈 깜짝할 사이에 20개. 화면이 붉은 점으로 뒤덮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탄도 미사일 12기. 그 아래를 새까맣게 뒤덮은 자폭 드론 100기. 전부 이 기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달까지 남은 시간. 2시간이 채 안 됐어요. 반사적으로 패트리어트 포대 무전을 잡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이에요. 25년간 이 기지를 지켜온 방패였죠.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없었습니다. 2번. 없었어요. 3번, 4번, 5번. 손가락 끝이 하얘지도록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찢어지는 백색 소음뿐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얼어붙었습니다. 통신장애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꺼져 있는 침묵이었어요. 타리크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사령관님,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서쪽 벙커 쪽 신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나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지프차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신이 안 되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어요. 서쪽 벙커까지 지프를 몰았습니다.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사막 바람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3월인데도 뼈를 저미는 새벽 공기가 군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벙커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먼저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잠금 장치가 채워지지 않은 채 육중한 철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의 핵심 벙커가 뻥 뚫려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콘솔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핵심 연산 모듈이 통째로 뜯겨나간 자리에 케이블만 질질 늘어져 있었어요. 사격 통제 장치도 없었습니다. 레이더 연동 장치도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거라곤 누군가 마시다 만 종이컵 커피 한 잔뿐이었습니다. 손을 갖다 댔어요.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누군가가 이 자리를 떴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파하드 대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파하드가 콘솔 위에 버려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펼치는 파하드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파하드가 내민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시야가 흔들렸어요. 대한민국 방산 도입 검토에 따른 미 펜타곤의 즉각 철수 및 방공망 해제 통보서.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검토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방공망을 통째로 꺼버리고 핵심 부품까지 뜯어간 겁니다.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면서도요. 500명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사막 바람에 펄럭였어요. 구겨진 주먹에 핏줄이 섰습니다.
걸프전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미군 상사 하나가 나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죠. 미국과의 동맹은 피로 맺은 것이니 평생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그 신념이 지금 이 종이 조각 한 장에 짓밟혔습니다. 70년을 형제라 믿었던 나라가 내 부하들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벙커 밖으로 나왔어요. 기지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아래로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뛰는 거였습니다. 방공호 앞에서 주저앉아 기도하는 병사도 보였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읊는 아이들. 타리크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20살. 아직 인생의 첫 장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녀석들이 하늘에서 쏟아질 불덩이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어요. 500명의 목숨이 에어컨 빵빵한 워싱턴 사무실의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이가 갈렸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돌았어요. 그때였어요. 지휘소 무전에서 잡음 섞인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파 3기지 본부 긴급 수송기 접근 중. 활주로 즉시 확보 요청합니다.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미국이 마음을 바꾼 걸까? 워싱턴에서 누군가 양심 선언이라도 한 걸까? 서류를 호주머니에 구겨넣고 활주로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달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패트리어트였어요. 미군이 돌아와서 레이더를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부품만 다시 꽂아주면 돼요. 제발, 제발 미국이기를 빌었어요. 70년 동맹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아직도 몰랐어요. 진짜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한다는 걸요. 활주로 끝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커지더니 거대한 엔진음이 사막 바닥을 뒤흔들었어요. 회색 동체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활주로에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후미 해치가 유압 소리와 함께 느릿느릿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동체를 훑었습니다. 성조기를 찾으려고요.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별과 줄무늬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뇌에 닿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성조기가 없다. 미국이 아니다. 그럼 누구지? 동체 한가운데 낯선 마크 하나가 새벽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원을 이루는 소용돌이치는 문양. 태극 마크였어요. 해치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걸어 나온 건 군인이 아니었어요. 총도 없었습니다. 헬멧 대신 안전모를 썼고 군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30명 남짓한 사내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안전화에 흠집이 가득했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볼펜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 남자가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우디 기지 사령관 되십니까? 한국방산기술지원단 강진우입니다. 상황 보고받았으십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요. 하늘에서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벙커에는 배신의 증거가 버려져 있었어요. 병사들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작업복을 입은 이방인이 볼펜을 주머니에 꽂고 서 있었어요.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걸까? 스패너와 볼펜으로 2시간도 남지 않은 이 지옥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 하지만 그 물음에 답이 오기 전에 리야드 본부에서 화상 연결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의 술탄 알비브 장군이 워싱턴 펜타곤과 직통선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지휘소 벽면 모니터에 리야드 회의실이 떴습니다. 결정은 저 에어컨 빵빵한 방에서 내려지는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술탄 장군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금장 샹들리에 아래에서 정장 단추를 연신 만지작거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워싱턴 근교의 최고급 저택을 갖고 있고 자식 셋을 조지타운 대학에 보낸 사람이었어요. 뼛속까지 친미파인 이 노인은 미국과의 줄이 끊어지면 가문의 이권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검토 단계일 뿐이었고 우리의 핵심 파트너는 언제나 미합 중국입니다. 술탄 장군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듯 굽히며 말했어요. 탄도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이 순간에 저 노인은 워싱턴을 향한 변명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갈라지며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룸이 연결됐어요. 스크린 너머로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리처드 갤러거 중장. 군복을 입은 방산 장사꾼이라는 소문이 중동 전역에 파다한 인물이었어요.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로비스트 출신이었습니다. 회전문 인사로 펜타곤에 들어와 중동 작전 사령관 자리에 앉은 거였어요. 전장의 피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전장을 쥐고 흔들고 있었죠. 갤러거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것부터 눈에 거슬렸습니다. 쿠바산 시가를 한 손에 끼우고 다른 손으로는 헤이즐넛 커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뒤쪽 월 스크린에는 방산 관련 주가 차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띄워놓다니요. 이가 갈렸어요. 술탄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갤러거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비웃는 눈투였습니다. 갤러거 중장님, 지금 탄도 미사일 12기와 드론이 우리 영공에 진입 중입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즉시 재가동해 주십시오. 이건 동맹 간의 기본 의무입니다. 술탄 장군이 나름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은 이미 애원하고 있었어요. 안보 의무. 한국 깡통이랑 놀아나면서 안보 의무를 논하겠다고. 갤러거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유롭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날이 섰어요. 간단해. 당장 한국 놈들 쫓아내고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계약서에 사인해. 기존 가격의 3배야. 사인하면 레이더 켜줄게. 3배. 이미 천문학적이던 유지비의 3배. 500명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가격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합법적인 강도짓이었어요. 나는 모니터 앞에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봤지만 갤러거에게 현장 사령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술탄 장군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옆에 앉은 야시르 알루마이안 재무장관을 힐끗 쳐다봤어요. 야시르 장관은 금태 안경 너머로 태블릿의 실시간 유가와 환율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금고직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표정이었어요. 갤러거 중장의 제안을 받아들입시다. 미제 인프라를 갈아엎으면 매몰 비용만 수백억 달러입니다. 500명의 목숨이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현장 사령관에게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그때 리야드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낯선 인물이 들어오는 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탈리아제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실크 넥타이에 맞춤 정장. 한 손에 들고 있는 건 프랑스 마카롱이었습니다. 전쟁통의 마카롱이라니. 장클로드 아르노. 유럽 방산 컨소시엄의 수석 로비스트였어요.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노린 하이에나가 피냄새를 맡고 날아온 겁니다. 제가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장군님들. 아르노가 마카롱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프랑스 아스터 미사일은 요격률이 85%에 달합니다. 술탄 장군의 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죠. 당장 쏠 수 있습니까? 나는 참지 못하고 무전에 대고 직접 물었습니다. 아르노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오, 사령관님. 예술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금 50%를 보내주시면 납기는 24개월 뒤입니다. 24개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사일이 2시간도 안 남아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24개월이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계약서를 팔러 온 겁니다. 아르노는 마카롱을 하나 집어들더니 태연하게 베어 물었어요. 씹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여유가 나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워싱턴의 갤러거는 500명을 볼모로 3배 가격을 불렀고 유럽의 아르노는 불타는 하늘 아래에서 24개월짜리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남의 나라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강대국이라는 놈들은 전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500명의 목숨이 에어컨 방의 엑셀표 위에서 숫자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뱃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 미국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온 세월이 70년간 강대국 비위를 맞춰가며 안보를 구걸해온 역사가 한꺼번에 목구멍을 틀어막았어요. 나는 입속으로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왔어요. 작게 내뱉으려 했는데 터져 나왔습니다. 지휘소에 있던 파하드와 타리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나는 옆에 있던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군 통신 콘솔을 향해 내리쳤어요. 쾅! 콘솔 표면이 갈라졌습니다. 한 번 더. 쾅! 모니터가 터지며 파편이 튀었어요. 갤러거의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르노의 미소도 사라졌어요. 불꽃이 튀는 콘솔 잔해를 내려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5년간 종교처럼 믿어왔던 연결이 끊긴 순간이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만큼 거친 호흡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휘소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가 스패너를 손에 쥔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기죽지도 않았어요. 박살난 콘솔을 한번 훑어보더니 나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갤러거의 목소리에서는 거래만 들렸고 아르노의 목소리에서는 영업만 들렸는데 이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부서진 콘솔 앞에서 무릎이 꺾이려던 나를 붙잡았어요. 강진우가 지휘소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활주로 나갑니다. 나는 파하드에게 눈짓을 했어요. 따라가자는 뜻이었죠. 아직 나는 이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지금 나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사막의 새벽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사이렌은 여전히 기지 전체를 긁어대고 있었어요. 멀리 변경 쪽에서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강진우는 앞을 보며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묘했어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빠른 걸음이었어요. 활주로에 도착하니 한국 수송기 뒤편으로 3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장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부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위치로 흩어지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갯짓과 손짓만으로 움직였어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호흡이었습니다. 그때 지휘소 무전에서 리야드 본부 주파수가 잡혔어요. 술탄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둘라, 당장 그 아시아 깡통들 활주로에서 치워라.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셈이냐? 술탄 장군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잘 보이려고 발악하는 거였죠. 나는 무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30분 전에 워싱턴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술탄 장군도 똑같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놨으니까요. 저택이 워싱턴에 있으니까요. 나라보다 가문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강진우가 그 무전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게차에 올라탄 강진우가 시동을 걸며 내뱉은 말은 이거였어요. 시간 없으이 바로 세팅합니다. 지게차가 활주로 서쪽 끝을 향해 달려갔어요. 파하드와 함께 뒤따랐습니다. 활주로 서쪽은 텅 빈 사막이었어요. 미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던 자리에서 200m 떨어진 모래벌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흘 전 한국팀이 시연 명목으로 왔을 때 이 근처에서 뭔가를 했다는 보고를 받긴 했지만 장비 테스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강진우가 지게차를 세우더니 모래 위에 특정 지점을 발로 2번 찍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4명이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삽을 들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30초도 안 돼서 삼날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깡. 파하드와 내가 동시에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어요. 모래 속에서 거대한 위장막이 드러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천을 잡아 벗기자 사막색으로 칠해진 발사대의 육중한 자태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 옆으로 또 하나 또 하나. 열흘 전 강진우 팀이 시연 명목으로 모래 밑에 숨겨두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엘셈 장거리 요격 체계, 천궁, 비호복합 풀세트였어요. 등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열흘 전에 보험을 묻어둔 겁니다. 모래 밑에요. 파하드가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기지 전체가 공황 상태인 이 새벽에 이 모래 밑에 방패가 숨겨져 있었다니요. 강진우는 내가 놀란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사대 옆으로 달려가 볼트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요. 미군 매뉴얼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장전하는데 최소 15분이 걸립니다. 기술 인력 6명이 달라붙어 안전 점검 절차를 밟고 콘솔 승인을 받고 유압 라인을 확인한 뒤에야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12발이면 3시간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1시간 남짓인데 3시간이라니 어림도 없는 숫자였어요. 강진우가 발사대 앞에 쪼그려 앉더니 공구 가방에서 토크렌치를 꺼냈습니다. 옆에 한국 엔지니어 2명이 달라붙었어요. 셋이서 말 한마디 없이 볼트를 잡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토크렌치가 돌아가는 소리만 사막에 울렸어요. 한 발 장전 완료. 강진우가 일어서며 옆 발사대로 뛰었어요. 또 쪼그려 앉고 또 볼트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3분이었습니다. 미군이 한 발에 15분 걸리던 걸 이 사람들은 셋이서 3분 만에 끝낸 겁니다. 나는 파하드를 돌아봤어요. 파하드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파하드가 아랍어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기계를 사람 몸의 일부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활주로 곳곳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위장막을 벗겨내고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고 독촉도 없었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사막에서 훈련해 온 것처럼요. 강진우는 발사대 세팅을 마치더니 곧장 지휘소 서버실로 걸어갔어요. 서버실에는 미군이 남기고 간 데이터 링크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미군 레이더망의 핵심 연동선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패트리어트가 적기 좌표를 받고 사격 통제 명령이 오던 겁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연산 모듈은 뜯어갔지만 데이터선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술탄 장군이나 야시르 장관 같은 사람들은 이 선에 한국 장비를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존 인프라를 살려야 매몰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강진우가 서버 앞에 섰습니다. 미군 데이터 링크 케이블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뽑았습니다. 가차없이 미련 없이 한 줌에. 파하드가 숨을 들이켰어요. 나도 놀랐습니다. 그건 미군 체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거든요. 그걸 끊는다는 건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진우가 빈 서버 슬롯에 한국형 K 네트워크 모듈을 꺼내 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를 슬롯에 밀어넣고 쾅 하고 잠금 레치를 눌렀습니다. 초록색 불이 순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불빛이 일렬로 켜지는 걸 보며 강진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자 네트워크 연결 완료입니다. 파하드가 내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령관님, 저게 엘셈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탐지와 유도를 동시에 해내는 레이더예요. 파하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휘소 메인 스크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군 레이더가 꺼진 뒤 깜깜하던 화면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적기 표식이 하나 둘 찍히더니 순식간에 112개의 점이 전부 잡혔어요. 탄도 미사일 12기의 궤적, 그 아래를 깔고 오는 드론. 100기의 군집 패턴까지 선명하게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타리크가 레이더 콘솔 앞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112개 전부 잡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화면에 보입니다. 미군 패트리어트 레이더로는 동시 추적이 32기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레이더는 112개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단 한 점도 흔들림 없이 화면에 박아 넣었어요. 강진우가 서버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름때를 작업복 소매로 대충 문질러 닦으며 호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붉은색 버튼 하나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발사 승인 버튼이었어요. 전체 작동 완료입니다. 버튼만 누르십소. 강진우가 태블릿을 내 앞에 내밀었어요. 수송기가 착륙한 지 45분. 45분 만에 이 사람들은 모래 밑에서 풀세트 무기 체계를 꺼내고 미사일을 장전하고 미군 체계를 걷어내고 독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112개의 적기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미군이었으면 사흘은 걸렸을 작업이었어요. 강진우는 태블릿을 내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했으니 결정은 당신 몫이라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버튼이 화면 한가운데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70년의 관성을 끊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쪽 지평선 너머가 이미 불그스름했어요. 새벽놀이 아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추진체가 대기권에 진입하며 만들어낸 붉은 자국이었어요. 지평선 너머에서 불덩이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 셋, 넷. 새빨간 화염 꼬리를 끌며 12개의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기지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맨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기지 중앙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도달까지 남은 시간이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리야드 본부 화면에서 술탄 장군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끝이다. 다 끝났어. 술탄 장군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모니터에 찍혔습니다. 기지 안 500명의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모래에 대고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사이렌 사이로 들렸습니다. 타리크도 엎드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기도문을 읊고 있었죠. 강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콘솔 옆에 서서 태블릿 화면에 궤적 데이터를 읽고 있었어요.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덩이가 쏟아지는 와중에 이 남자는 숫자를 읽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름때가 낀 손톱,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 20년 넘게 기계만 만진 그 손이 미동도 없이 화면 위에 얹혀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떨지 않는다면 나도 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500명의 얼굴이 스쳤어요. 타리크의 여동생이 매일 밤 전화를 걸어 기도한다고 했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찍었어요.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막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활주로 서쪽에서 하얀 화염이 치솟더니 굉음과 함께 발사대가 미사일을 토해냈습니다. 하얀 불기둥이 새벽 하늘을 수직으로 갈랐어요. 지휘소 유리창이 진동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하늘도 역사도 70년의 질서도요.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장전하는데 최소 15분이 걸립니다. 기술 인력 6명이 달라붙어 안전 점검 절차를 밟고 콘솔 승인을 받고 유압 라인을 확인한 뒤에야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12발이면 3시간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1시간 남짓인데 3시간이라니 어림도 없는 숫자였어요. 강진우가 발사대 앞에 쪼그려 앉더니 공구 가방에서 토크렌치를 꺼냈습니다. 옆에 한국 엔지니어 2명이 달라붙었어요. 셋이서 말 한마디 없이 볼트를 잡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토크렌치가 돌아가는 소리만 사막에 울렸어요. 한 발 장전 완료.
강진우가 일어서며 옆 발사대로 뛰었어요. 또 쪼그려 앉고 또 볼트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3분이었습니다. 미군이 한 발에 15분 걸리던 걸 이 사람들은 셋이서 3분 만에 끝낸 겁니다. 나는 파하드를 돌아봤어요. 파하드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파하드는 한국 육군 보병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을 알고 있는 친구였죠.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파하드가 아랍어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기계를 사람 몸의 일부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활주로 곳곳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위장막을 벗겨내고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올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사막에서 훈련해 온 것처럼요. 그때 지휘소 무전에서 리아드가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야시르 재무장관이었어요. 사령관 당장 보고하시오. 그 한국 장비가 우리 기존 미군 레이더 체계와 연동이 됩니까? 안 되면 무용지물이요. 수백억 달러짜리 인프라를 이 깡통들 때문에 날릴 수는 없단 말이요. 야시르 장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보다 계산이 앞서 있었어요. 500명의 목숨이 아니라 달러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무전을 강진우에게 전달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전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진우는 이미 지휘소 서버실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서버실에는 미군이 남기고 간 데이터 링크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미군 레이더망의 핵심 연동선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패트리어트가 적기 좌표를 받고 사격 통제 명령이 오던 겁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연산 모듈은 뜯어갔지만 데이터선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강진우가 서버 앞에 섰습니다. 미군 데이터 링크 케이블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뽑았습니다. 가차없이 미련 없이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파하드가 숨을 들이켰어요. 나도 놀랐습니다. 그건 미군 체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거든요. 그걸 끊는다는 건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운다는 뜻이었어요. 강진우가 빈 서버 슬롯에 다른 모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형 K 네트워크 모듈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를 슬롯에 밀어넣고 쾅 하고 잠금 레치를 눌렀습니다. 초록색 불이 순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불빛이 일렬로 켜지는 걸 보며 강진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자 네트워크 연결 완료입니다. 미군 레이더 없이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체계였어요. 탐지, 추적, 유도를 전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내는 겁니다. 별도의 추적 레이더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파하드가 내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령관님, 저게 엘셈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한국 육군 보병학교에서 교관한테 들은 적 있습니다. 탐지와 유도를 동시에 해내는 레이더라고요. 파하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휘소 메인 스크린에 변화가 생겼어요. 미군 레이더가 꺼진 뒤 깜깜하던 화면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적기 표식이 하나 둘 찍히더니 순식간에 112개의 점이 전부 잡혔어요. 탄도 미사일 12기의 궤적, 그 아래를 깔고 오는 드론 100기의 군집 패턴까지 선명하게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타리크가 레이더 콘솔 앞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112개 전부 잡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화면에 보입니다. 미군 패트리어트 레이더로는 동시 추적이 32기가 한계였어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레이더는 112개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단 한 점도 흔들림 없이 화면에 박아 넣었어요. 타리크가 모니터를 두 손으로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서버실에서 나와 콘솔 쪽으로 걸어왔어요. 얼굴에 기름때를 작업복 소매로 대충 문질러 닦으며 호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버튼 하나가 크게 떠 있었어요. 발사 승인 버튼이었습니다. 전체 작동 완료입니다. 버튼만 누르십소. 강진우가 태블릿을 내 앞에 내밀었어요.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까지 시커먼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25년간 미군 장성들의 매끈한 손만 봐왔습니다.
악수할 때마다 로션 냄새가 났고 손가락에는 웨스트포인트 졸업 반지가 번쩍였죠. 강진우의 손은 달랐어요. 흠집과 기름과 굳은 살로 뒤덮인 20년 넘게 기계와 씨름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내민 태블릿 위로 112개의 적기가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착륙한 지 45분. 45분 만에 이 사람들은 모래 밑에서 풀세트 무기 체계를 꺼내고 미사일을 장전하고 미군 체계를 걷어내고 독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112개의 적기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말이 45분이지 미군이었으면 사흘은 걸렸을 작업이었어요. 강진우는 태블릿을 내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할 일을 했으니 결정은 당신 몫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붉은 버튼이 화면 한가운데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의 방패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70년의 관성을 끊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쪽 지평선 너머가 이미 불그스름했어요. 새벽놀이 아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추진체가 대기권에 진입하며 만들어낸 붉은 자국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불덩이가 솟아올랐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새빨간 화염 꼬리를 끌며 12개의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기지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맨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휘소 안에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기지 중앙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도달까지 남은 시간이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바뀌었어요. 리야드 본부 화면에서 술탄 장군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이다. 다 끝났어. 술탄 장군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모니터에 찍혔어요. 7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별을 단 군의 꼬락서니가 저것이었습니다. 기지 안 500명의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마를 모래에 대고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사이렌 사이로 들렸어요. 타리크도 엎드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기도문을 읊고 있었어요. 20살짜리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강진우를 돌아봤어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콘솔 옆에 서서 태블릿 화면에 궤적 데이터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 불덩이가 쏟아지는 와중에 이 남자는 숫자를 읽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봤어요. 기름때가 낀 손톱,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 20년 넘게 기계만 만진 그 손이 미동도 없이 화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나를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떨지 않는다면 나도 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어요. 태블릿의 붉은 발사 승인 버튼을 내려다봤습니다. 500명의 얼굴이 스쳤어요. 타리크의 여동생이 매일 밤 전화를 걸어 기도한다고 했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찍었어요.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막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활주로 서쪽에서 하얀 화염이 치솟더니 굉음과 함께 발사대가 미사일을 토해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으로 솟구치는 하얀 불기둥이 새벽 하늘을 수직으로 갈랐습니다. 지휘소 유리창이 진동으로 덜덜 떨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병사 몇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어요. 미사일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 지휘소에 피 말리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레이더 화면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을 뜻하는 파란 점들이 적의 빨간 점들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1초, 2초, 3초. 심장 박동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6, 7, 8.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위쪽에서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빨간 점들이 하나씩 화면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km 대기권 바깥이었어요.
우주 공간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적의 탄도탄을 직격으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빨간 점이 사라질 때마다 지휘소 안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발 전량. 빨간 점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콘솔을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숨을 내쉬려는데 가슴이 떨려서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12발 전부였습니다. 한 발도 빠짐없이요. 고도 40km 밖에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 같은 짓을 12번 연속으로 해낸 겁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 하층부에서 또 다른 위협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탄도탄 아래를 깔고 들어오던 순항 미사일 8발이 고도를 낮추며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콘솔 쪽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태블릿을 두어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천궁이 나갑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활주로 남쪽에서 또 한 차례의 굉음이 터졌어요. 천궁 발사대가 불을 뿜었습니다. 탄도탄보다 낮은 고도로 파고드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중거리 체계였죠. 화면에서 파란 점이 솟구쳐 나가 빨간 점을 향해 달려갔어요. 충돌.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또 충돌. 또 사라졌어요. 8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순항 미사일 8발이 전부 허공에서 두 동강 났습니다. 합산 20발. 탄도 미사일 12발, 순항 미사일 8발. 실시간 요격 로그가 화면에 떴어요. 요격률 100%. 미군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률이 70%였습니다. 실전에서는 그것도 안 나온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70%가 한 개인 체계를 3배 가격에 사라고 목줄을 쥐던 놈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계가 100%를 찍었습니다. 타리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레이더 화면을 두 손으로 붙잡더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 하늘이 깨끗합니다. 클리어입니다. 타리크의 비명 같은 환호가 지휘소를 때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병사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를 올려다봤어요. 빨간 점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화면을 보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울음 섞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치는 병사들의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나는 콘솔을 잡은 채 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진우는 100% 로그를 확인하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조용히 태블릿을 접었어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함성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마치 공장에서 하루 생산 목표를 맞춘 사람처럼 당연한 일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100%는 기적이 아니라 표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날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룸. 리처드 갤러거 중장은 사우디 레이더망을 몰래 해킹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빼보고 있었어요. 한국 깡통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구경하려던 겁니다. 참모들 앞에서 시가를 피우며 아시아 고철의 요격률이 30%도 안 될 거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킹한 화면에 떠오른 숫자가 100이었어요. 100%. 갤러거의 입에 물린 쿠바산 시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붙은 시가가 최고급 카펫 위에 떨어져 구멍을 태웠는데도 줍지 못했다고 해요. 월 스크린에 띄워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주가 차트 옆에 100%라는 숫자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3배 가격을 불러놓고 인질극을 벌여놓고 고철이라고 비웃어 놓았는데 그 고철이 자기네 최첨단 체계가 평생 찍지 못한 숫자를 찍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펜타곤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환호가 가시기도 전에 강진우가 태블릿을 다시 펼치며 입을 열었거든요. 상층은 끝났으심더. 근데 드론 100기가 아직 살아있심더. 강진우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레이더 하단에 100개의 작은 점들이 거대한 군집을 이루며 기지 전방 5km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론 100기. 이게 진짜 지옥이었어요. 탄도탄이 하늘 높이서 쏟아지는 것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낮게 깔리고 빠르고 숫자가 많았어요. 자폭 드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폭탄을 싣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무인 비행체예요. 요격 미사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면 하나하나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한 게 비호복합이었어요. 쌍열 기관포로 드론을 직접 쏴 맞추는 대공 무기였습니다.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초 단위로 커졌어요. 수십 개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합쳐지니 마치 거대한 벌떼가 기지를 향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지 전방 3km. 육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레이더 화면에서 100개의 점이 부채꼴로 펼쳐지며 밀려오고 있었어요. 강진우가 지휘소를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방 비호복합 진지로 갑니다. 활주로 북쪽 끝에 비호복합 4대가 나란히 포진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래 밑에서 꺼내 세팅한 장비였죠. 이미 각 포대에 달라붙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신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고 탄띠에 걸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준 렌즈를 소매로 닫고 있었어요. 비호복합 4호기 앞에 도착했을 때 연사 준비를 마친 포대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측면 패널 틈으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캐한 전자 부품이 타는 냄새였어요. 강진우가 달려갔습니다. 측면 패널을 열자 내부에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과열이었습니다. 연사 세팅 과정에서 냉각 계통에 과부하가 걸린 거였어요. 안전락이 녹아붙었으심더. 강진우가 내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금속 안전락이 과열로 변형되어 포신 회전축을 잠그고 있었어요. 이걸 풀지 못하면 4호기는 사격 불능이었습니다. 4대 중 1대가 빠지면 화력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드론 100기를 상대로 화력의 25%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공구함에서 특수 렌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전락에 렌치를 걸고 돌렸어요.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잡고 돌렸어요. 또 미끄러졌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금속이 팽창하면서 렌치가 맞물리질 않는 거였습니다. 엔지니어의 장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장갑 너머로도 열기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120도까지 올랐습니다. 공구로는 안 풀립니다. 엔지니어가 손을 빼며 보고했어요. 120도.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냉각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없었어요. 드론대가 이미 2km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때 지휘소 스피커에서 낯선 음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어였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사우디 알파 기지, 여기는 미 중앙정보국 중동 지부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한국산 무기 체계를 즉시 셧다운하십시오.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가 운영 중인 미제 F-15 전투기 전 기체의 GPS 신호를 지금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토마스 펜스 CIA 중동 지부장이었습니다. 통신망을 강제 해킹해서 끼어든 거였어요. F-15의 GPS를 끊겠다는 건 사우디 공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 존망이 걸린 협박이었어요. 리야드에서 즉각 반응이 터져나왔어요. 술탄 장군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요격을 중지하라. 공군이 마비되면 나라가 망한다. 당장 한국 장비를 꺼. 야시르 재무장관도 끼어들었어요. 공군 전력 손실 추정 비용이 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시오. 200억 달러. 야시르 장관의 입에서 나온 건 역시 숫자였어요. 500명의 목숨은 달러로 환산되고 공군 전력은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드론의 윙거리는 소리가 유관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기지 전방 하늘에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가 군집을 이루며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한쪽이 검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강진우가 비호복합 4호기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과열된 안전락을 들여다보고 있던 강진우가 천천히 작업 장갑을 벗었어요.
오른쪽, 왼쪽. 장갑을 모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맨손이 드러났어요. 20년 넘게 기계를 만져온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과 흠집으로 뒤덮인 손바닥이 사막의 새벽빛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고객 목숨은 우리가 지킵니다. 헤이. 그 한마디를 끝으로 강진우가 맨손을 내밀었습니다. 120도로 달아오른 금속 안전락을 향해서요.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미쳤냐고.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강진우의 손이 쇠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치! 살이 타는 소리가 사막 공기를 갈랐어요. 지글거리는 고기가 철판 위에 눌러붙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강진우의 손바닥과 120도 금속이 맞닿는 순간 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살가죽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단백질이 타는 역한 냄새가 퍼졌어요. 강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눈을 꽉 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안전락을 노려보며 손에 힘을 줬어요. 맨살로 금속을 쥐고 비틀었습니다. 꺼 하는 소리와 함께 녹아붙었던 안전락이 반바퀴 돌아갔어요.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면서 벌겋게 드러난 살 위로 피가 흘렀습니다. 강진우가 한 번 더 비틀었어요. 안전락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손을 떼었을 때 금속 표면에 피부 조각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강진우의 손바닥은 벌겋게 벗겨져 피와 진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바로 다음 동작에 들어갔어요. 피 묻은 손가락으로 교체 부품을 집어넣고 포신 회전축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다음 포탄을 장전시켰어요. 비명 한 번, 신음 한 번 없이. 옆에서 지켜보던 파하드 대위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랍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닙니다. 자기 살을 태워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방인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맨손으로 뜨거운 쇠덩이를 잡으라는 조항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볼모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명의 사우디 병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손이 타 들어가는 걸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에어컨 방에서 3배 가격을 부르며 비웃던 놈들이 떠올랐어요. 마카롱을 씹으며 24개월을 짓거리던 놈도요. 그 놈들과 지금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이 남자 사이의 거리가 나에게는 지구와 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터졌어요. 25년간 미군과 어깨동무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형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형제는 3배 가격표를 드미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제 손을 불태우는 이 이방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던 진짜 동맹이었어요. 나는 돌아서서 지휘소로 걸어갔습니다. 미군 잔류통신선이 서버렉 한쪽에 아직 연결되어 있었어요. CIA 펜스가 해킹에 들어온 그 선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비상도끼를 뽑았어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솔직히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이 선을 끊는 순간 미국과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F-15 GPS가 끊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내 눈앞에서 살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남자가 비명도 안 지르고 이를 악물던 얼굴을 봤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놈들 우산 필요 없다. 도끼를 내리쳤어요. 통신선이 두 동강 났습니다. 불꽃이 튀며 잔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펜스의 협박이 끊겼습니다. 리아드의 비명도 끊겼어요. 지휘소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70년이었어요. 70년간 매달려온 줄을 내 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론의 윙거리는 소리가 머리 바로 위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강진우가 피 묻은 손에 붕대를 대충 감은 채 비호복합 사오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4대 전부 사격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나를 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전 포대 사격 개시. 소식은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아침 해가 사막 위로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CNN 속보 자막이 전 세계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K방산 미군 없이 사우디를 100% 지켜내다. 알자지라도 거의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사우디 알파 3기지 한국 무기 체계로 탄도 미사일 및 드론 112기 전량 격추. 아군 피해 제로. 속보 자막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아랍어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나는 지휘소 모니터로 뉴스를 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죽음이 쏟아지던 하늘이 이제는 전 세계 방송국의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었어요. 앵커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요격률 100%라는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고개를 저었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도망간 빈자리에서요. 리야드 국방부 특별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있던 술탄 장군이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술탄 장군은 어젯밤의 술탄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직통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거든요. 갤러거 중장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술탄 장군이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찍힌 워싱턴 발신 번호를 5초쯤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70년 혈맹의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을 친미파로 살아온 술탄 장군이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귀신같이 아는 늙은 여우였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숫자가 증명해버렸으니 이 노인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술탄 장군이 수신 거부를 누른 직후 리야드 회의실에 박동훈 국장이 입장했습니다. 은발이 멋스럽게 섞인 머리에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방위사업청 중동특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중동 전역에서 아랍어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련한 전략가였습니다. 박 국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술탄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직접 홍차를 따랐습니다. 최고급 찻잔에 손수 홍차를 따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박 국장에게 건넨 거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 아시아 깡통이라고 경멸하던 사람이 한국 관리에게 홍차를 손수 바치고 있었습니다. 강할 때 으스대고 약할 때 굽히는 찌질한 꼬락선이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고 있었으니까요. 박 국장은 여유롭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였어요. 유창한 아랍어로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사우디 현지에 조인트 벤처를 세워 완전한 국방 독립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국방 독립.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어요. 미국은 70년간 무기를 팔면서 핵심 기술은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사려면 워싱턴의 허가가 필요했고 정비를 하려면 미군 기술자를 불러야 했어요. 돈을 주고 산 무기인데도 진짜 주인은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국장은 기술 100%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를 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죽어도 줄 수 없는 카드를 한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야시르 재무장관의 금태 안경 너머로 눈이 번뜩였어요. 태블릿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숫자를 돌리고 있는 거였죠. 야시르 장관은 감정이 아니라 엑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엑셀이 한국 편이었습니다. 요격 한 발당 비용, 기술 이전으로. 향후 유지비가 사라지는 구조 현지 공동 생산으로 발생하는 고용 효과와 기술 축적. 숫자가 전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야시르 장관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던 금고지기의 눈에 물기가 맺힌 건 감동이 아니라 숫자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야시르 장관이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천군과 비호복합 대규모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조 단위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장관이 만년필 뚜껑을 열더니 서명란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문이 급하게 두드려졌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남자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바람에 엉켜 있었습니다. 박 국장님.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어요. 폴란드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안제이 노박.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알파 3기지의 소식을 듣자마자 군용기를 타고 리야드로 날아온 겁니다. 노박 차관이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치며 말했어요. 우리 폴란드도 방금 패트리어트 전량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천궁 포대 묻고 더블로 갑시다. 회의실이 일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술탄 장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야시르 장관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노박 차관을 바라봤어요. 박 국장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뉴스가 터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UAE 국방특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존 패트리어트 계약 파기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요청한다는 거였죠. 간을 보고 있던 나라들이 100%라는 숫자 하나에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시각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쳤어요. 레이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중반에 두 회사 모두 마이너스 15%를 찍었어요. 미국 방산업의 양대 산맥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15%를 증발시킨 겁니다. 70년간 중동의 피를 빨아먹으며 쌓아올린 탑이 한국산 포탄 한 방에 균열이 간 거였어요. 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CIA 펜스가 통신망을 해킹해서 협박했던 음성이 있었죠. 한국 장비 안 끄면 F-15 GPS 끊겠다던 그 녹음이요. 누군가가 그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새벽 전투가 끝나고 채 3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음성 파일이 중동 저역의 SNS에 풀렸습니다. 아랍어 자막까지 달려서요. 미국이 자기네 무기를 산 동맹국의 전투기 GPS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육성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영원히 노예가 된다는 공포가 중동 전역을 강타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준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해시태그가 아랍어 트렌드에 올랐어요. 펜스의 협박은 미국 방산 제국의 본질을 전 세계에 까발린 자충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리야드 회의실에서 무함마드 빈 나프 왕세자가 전군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왕세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군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줄의 낭비도 없는 문장으로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로키드 마틴과의 모든 거래를 파기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안보 표준은 대한민국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박수가 아니라 묵념에 가까운 무게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70년의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에서는 갤러거 중장이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속보가 터진 뒤 1시간 만에 기자 회견이 열린 거였어요. 갤러거가 단상에 올랐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중장님, 아시아 고철이라고 하셨는데 100% 요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갤러거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패트리어트 요격률 70%와 한국 체계 100%의 차이를 납세자에게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갤러거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고 해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뒤쪽 월 스크린에는 로키드 마틴 주가가 마이너스 15%로 찍혀 있었고 그 옆에 한국 방산주 폭등 속보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갤러거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뒷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등 뒤로 흘리며 도망친 거였어요.
헤이즐넛 커피를 홀짝이며 3배 가격을 불렀던 놈의 마지막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옆 사람의 어깨를 잡고 소리치는 병사도 있었어요. 20살짜리 아이들이 목이 터져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멈칫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불덩이가 쏟아질 때도 미군이 협박할 때도 쇠덩이를 맨손으로 잡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 안전모를 만지작거리는 사람, 모래를 발끝으로 긁는 사람. 칭찬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색함이었습니다. 타리크가 앞으로 나왔어요. 두 손에 안고 있던 걸 강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스케치북이었어요. 표지가 모래먼지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넘겼어요. 태극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원이 삐뚤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내 모서리의 궤와 선이 조금씩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칠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타리크의 여동생이 밤새 그린 거였습니다. 매일 밤 오빠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던 그 아이가 오빠를 살려준 나라의 국기를 직접 그린 겁니다. 여동생이 그렸습니다. 오빠를 살려준 나라의 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리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20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스케치북을 내밀고 있었어요. 강진우가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삐뚤삐뚤한 태극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바위처럼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20년간 공단과 연구소를 굴러다니며 아부할 줄도 연설할 줄도 감정을 드러낼 줄도 모르던 남자가 삐뚤한 크레파스 태극기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았어요. 붕대 감긴 손으로 조심스럽게 진귀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강진우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수송기 쪽으로 돌아섰어요. 30명의 엔지니어들이 뒤따라 트랩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안전화의 흠집, 볼펜이 꽂힌 주머니. 뉴스에서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누추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본 어떤 장군의 뒷모습보다 묵직했어요. 수송기 트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파하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렷을 잡더니 이마 위로 오른손을 올렸어요. 거수 경례였습니다. 타리크가 따라했어요. 옆에 있던 병사가 그 옆에 병사가 그 뒤에 병사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500명의 병사가 일렬로 서서 사막의 아침 바람을 가르며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70년간 미국의 성조기를 향해 바쳤던 경례가 오늘은 태극 마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해치가 닫혔습니다. 엔진음이 높아졌어요. 거대한 회색 동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뒤로 밀려갔어요. 기수가 들리고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수송기가 황금빛 아침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동체에 박힌 태극 마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점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경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극 마크가 아침 하늘에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팔을 올리고 있었어요. 옆을 슬쩍 봤습니다. 500명 전원이 팔을 올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타리크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경례하는 팔은 미동도 없었어요. 파하드의 턱이 떨리고 있었지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500개의 심장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수송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황금빛 아침 놀만이 사막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팔을 내렸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올리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강진우가 서 있던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안전화 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사막 바람이 불어와 그 자국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지의 500명의 가슴에 새겨진 자국은 바람이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발자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워싱턴에 굽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3배 가격을 부르지도 24개월을 짓거리지도 GPS를 끊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왔어요. 스패너를 들고 왔고 맨손으로 쇠덩이를 잡았고 할 일을 끝내고 공구함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요. 영수증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삐뚤한 크레파스 태극기 한 장을 가슴에 안고 갔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강진우가 맨손으로 뜨거운 쇠덩이를 잡은 건 요격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500명이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밤새 일하는 사람. 칭찬받을 자리에 없어도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마지막 볼트 하나까지 조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강진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어컨 방에서 숫자를 올릴 때 강진우는 사막으로 왔어요. 그 차이가 500명의 목숨을 갈랐습니다. 진짜 강함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기술만도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그래, 사람은 저래야지. 오늘 이야기가 그 한마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